1904년 2월 8일 일본의 기습으로 러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러일 양국 서로 믿는 구석이 있어 시작된 전쟁이었죠. 한쪽은 껍데기만 남아있던 대제국이라는 허상, 다른 쪽은 탐욕의 눈이 먼 또 다른 제국들의 협잡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은 근대화로 얼룩진 묵시록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피해 20세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돌입한 일본의 첫 공격수는 이번에도 역시 연합함대였습니다. 그것은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먼저 제해권의 장악을 노리던 일본의 핵심 목표가 바로 류승왕의 직계로 있던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마침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결빙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부동항이었던 류승왕에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것은 만일 러시아의 주력 함대인 발트 함대가 이곳 동아시아로 이동하여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의 결집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일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선수를 쳐 먼저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격파할 필요가 있었고, 아울러 러시아 함대의 직결지가 될 이곳 류승왕을 점령해 버림으로써 러시아 함대의 기항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작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이 중지됨이 선언되는 날인 1904년 2월 4일 수십 척의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류승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보고받은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도고 헤이아치로 중장은 2월 6일 즉시 사세보에서 제물포와 류승왕을 목표로 함대를 발진시킵니다. 그리고 2월 8일 저녁 류승왕을 기습 공격하여 러시아 전함 레티브잔, 체사레비치 두 척과 방호순양함 팔라다 등을 대파하여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류승왕 안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류승왕의 해안포대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은 입히지 못했고 결국 류승왕 봉쇄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일본 연합함대의 주력이 류승왕 앞으로 몰려가는 사이 제4전대 사령관이던 우류 소토키치 해군소장은 순양함 치오다, 타카치오, 아사마, 나니와, 니이타카, 아카시와 어뢰정 8척을 이끌고 먼저 2200명의 일본 해군 육전대를 제물포에 상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제물포항은 중립 해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열강의 군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중 러시아 해군의 순양함 바리아크와 보함 코리에츠를 류승왕 기습 이전인 2월 8일 오후 4시 곧바로 공격했고 14대2의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한 이 두 척의 러시아 군함은 대파된 후 일본 해군의 봉쇄를 돌파하지 못하자 결국 2월 9일 러시아 해군에 의해 모두 자침돼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9일 뒤이어 전격적으로 인천항에 5만 명의 일본 육군 본대가 상륙합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이야기. 일본의 류승왕 기습이 들어인 2월 10일의 선전포고로 러시아 공사 바블로브가 철수한 틈을 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 하카루 소장은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한다는 조약인 이른바 한일정서를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것은 청일전쟁 때보다 더 길어진 러일전쟁의 병참선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던 일본 입장에선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는 했었겠지만 이에 반드시 저항했어야 할 독립국 조선은 저항커녕 국왕고종의 무책임한 사태 방치와 외부 대신설이 이주영 등의 매국행에 의해 속절없이 체결해 버리고 맙니다. 이로써 1902년 이미 영국과 영일동맹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한일 의정서라는 공수 동맹으로까지 일본과 엮어진 조선은 이후 의정서 1조에 근거하여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급격히 일본의 식민지화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독도 한일 의정서 체결 1년 후인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가 시네마현의 부속섬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합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남하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나 이들과 합류하려는 발트 함대와 일본의 함대가 마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조선 영토 가운데 가장 먼저 독도는 식민지화 되고만 합니다. 1904년 5월 1일 일본 육군은 압록강으로 진격해 러시아 육군과 첫 교전을 치릅니다. 그러나 압록강 전투는 싱거웠었죠. 러시아는 선선히 뒤로 물러났고 일본군은 별 저항 없이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니콜라 2세의 훈령처럼 당시 러시아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도착할 후속 병력을 기다리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단순하기로는 당시 일본의 전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류승왕을 함락하라.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류승왕이야말로 러일 전쟁의 핵심 목표였고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격파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고 혹시 모를 발트 함대의 진출에 대비해 기항지를 없애버려야 이후의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어찌 보면 러일 전쟁은 발트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려는 힘과 발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끝내려는 힘의 충돌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병력은 25만 수준이었지만 러시아군은 그 몇 배를 끌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 해군은 당시 류승왕에서 나오지 않는 러시아 해군을 압박하기 위해 아예 항구를 봉쇄해버리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른바 류승왕 폐색 작전이었는데 시멘트를 채운 배를 항구 입구에 자침시키는 작전 등을 1904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행해봤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러시아 해군이 류승왕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일본 해군으로서는 달리 공격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러시아 해군도 마찬가지였는데 무릇 전함이란 항구를 나서 바다에 있어야만 그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전함이 항구 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잘해봐야 해안부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항구에 묶여있다가 행여 류순이 함락이라도 된다면 그 힘을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결국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3월부터 류순왕을 빠져나오기 위해 몇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일본 해군의 포격에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904년 4월 12일 밤 은밀히 전함 페트로파블로프스크와 전함 포베다가 류순왕 밖으로 빠져나가려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의 기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페트로파블로스크는 곧바로 침몰해버렸고 대파된 포베다는 수리를 위해 항구로 다시 견인되어야 했죠. 이때 러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해군 전략가로 알려져 있던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장관 스테판 오시포비치 마크로프 중장이 침몰한 기함 페트로파블로스크에서 그만 천사하고 맙니다. 러시아로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죠. 이렇듯 러시아 해군이나 일본 해군 모두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전략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육군이 나서게 됩니다. 육군이 류순요새 주변 고지로 치고 들어가 그 위에서 항만에 있는 러시아 해군을 포격한다는 작전이었죠. 이는 정확한 관측 정보만 준다면 일본 해군이 항구를 향해 직접 포격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육군 포격에 밀려난 러시아 함대가 항구를 빠져나오기라도 한다면 일본 해군으로서는 본격적으로 수상전을 펼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육군을 이용한 류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류순왕과 그 인근 지역의 러시아군 거점들을 이미 5월 초에 공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류순이 일본군의 주요 상륙 거점인 다롄에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류순과 도로로 연결되는 진저우성은 만주로부터 류순을 봉쇄하거나 역시 류순이나 다롄으로 접근하려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롄에 상륙한 오쿠 야스카타 대장이 지휘하는 제2군은 1904년 5월 26일 진저우를 공략하였고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3,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죠. 자그마치 제2군의 병력 10%가 단 한 번의 전투에 녹아버린 것입니다. 5월 1일 손쉽게 압록강을 건널 때만 해도 일본군은 러시아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저성의 진입길목이었던 난산에 다다랐을 때에는 지옥을 마주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대본영은 제2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고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압록강 도하작전에서도 사상자가 1,000명 미만이었는데 단 한 번의 전투에 3,000명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러시아 야전 축성의 달인 로만 콘트라지코 소장이 구축된 당시로서는 최신 병기였던 맥심 기관총이 촘촘히 배치되고 후방에 배치된 야포 113원의 지원사격을 받는 방어선 앞에서 일본군은 철저히 학살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2차 공격대에는 당시 일본 육군 제4사단장 오가와 마타시 소장의 집중 포격 후 보병을 돌격시키는 이른바 강습 탈취 전술로 인해 피해가 그나마 이 정도였지 그도 아니었다면 아마도 난산 요새를 함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사리 요새를 함락하긴 했지만 단 한 번의 전투로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위순 공방전의 예고편이기도 했었습니다. 20세기 최초의 대전투, 이 첫 번째 육상전은 일본군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철조망 기관총, 중포로 방어하는 진지 앞에서 닥치고 돌격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안겨주는지 일본군은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에 대한 교리도 제대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콘크리트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어마어마한 물량전을 치르고 난 후 일본은 자신들의 국력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전쟁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러일 전쟁 최초의, 아니 20세기 들어 일어난 최초의 근대적 지상전. 그런데 사실 이 전투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열강들이 근대화의 힘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뼈저리게 체험시킨 첫 전투였습니다. 당시 전투를 수치로 분석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남산 전투에서 일본 제2군이 단 하루 동안 소비한 포탄만 무려 34,600발, 총탄은 220만 발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청일전쟁 전 기간을 걸쳐 일본군이 소비한 양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결국 일본은 전쟁 개시 반년 만에 포탄 재고가 동인하는 바람에 영국과 독일의 긴급 주문을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탄이 도착하는 12월까지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기도 힘들게 되죠. 이렇듯 근대의 힘은 무자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도 러시아도 또한 당시 이 전투를 참관했던 각국의 무관들도 대량 살상이라는 공포의 시대가 열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죠. 이것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일본군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